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올해 마지막 B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만큼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연말 뉴스를 전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곤 하는데 올해 12월은 큰 불안까지 겹쳐져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침표를 산뜻하게 딱 찍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처음부터 좀 되돌아볼 텐데 돌이켜보면 저희가 새해 벽두부터 참 어려운 뉴스들이 많았는데 화재 사건으로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군포시 삼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50대 남성이 숨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이 화재 사건을 집중 보도했던 이유는 오래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다음 주에도 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시작을 했지만 그 위험 물질이 평택의 관리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뭐랄까요? 화재로 시작했지만 재난으로 번진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1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에틸렌 디아민 등 독성 화학 물질이 인근의 관리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화성과 평택 지역의 재산 피해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올해 1월과 2월에는 전궁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나온 시기였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올해 1월과 2월을 정리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사건, 사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경기도 의회를 비롯해서 총선을 염두에 둔 탈당과 줄 사퇴가 이어졌고요. 개혁신당을 비롯한 신당 창당도 잇따랐습니다. 이때부터 총선이 시작되는 분위기였죠. 2월로 접어들면서 총선 이슈는 더욱 본격화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가 이슈화됐고요. 김동연 지사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월 16일부터는 경기 지역에서도 의대 전공의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2월에는 이런 정치 이슈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용인 시민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기사 준비했습니다. 푸바오가 용인 시민이 되던 날의 모습 함께 보시죠. 2020년 7월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국내 첫 판다 푸바오.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은 푸바오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며 용인 푸시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푸바오에게 용인시는 지난 2월 대나무로 특별 제작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이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주민들도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더 멋진 인생이라는 응원을 여기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그리고 약 2달 뒤 비가 내리는 날씨 속 수많은 이들이 용인 에버랜드에 모였습니다. 푸바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귀환길에 오른 겁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팬들은 물론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육사도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할부지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푸바오 사랑해. 용인 푸시 푸바오 공주는 오늘 새로운 환생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납니다. 푸바오는 이모 삼촌들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는 현재 스촨성에 있는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국내 팬들은 SNS 등을 통해 푸바오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네, 푸바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참 귀엽고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용인 푸시로 참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중국으로 반환이 됐지만 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3월과 4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4월 10일에 치러졌던 20대 국회의원 선거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민주당의 싹쓸이였습니다. 네. 경기 지역 선거구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53석,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입니다. BTV 경기 지역 방송 권역에서 민주당이 아닌 당선인은 이천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그리고 화성시 을 선거구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 단 2명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의미는 백창현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은 선거 시작부터 선거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로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총선 41일 전인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을 통과시킨 겁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의 선거구가 바뀌면서 정치 지형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평택과 화성은 각각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났고 안산은 반대로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선거구는 바뀌었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비슷했습니다. 특히 GTX 신설 등 교통과 관련한 공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철도가 있는 안양과 안산 등 경기 중부 권역의 후보들은 지하화 공약을 내놨고 철도가 없거나 미비한 곳은 새로운 철도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정치 신인과 다선 의원 간 공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수원 정에서는 3선의 박광훈, 무려 5선을 지낸 오산 안민석 등은 아예 공천을 받지 못했고 안성에서는 당시 현역인 최영 의원을 제치고 윤종군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친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공천은 치열했지만 총선 승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걸린 60개의 배지 중 53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나머지 7개 중 6개는 국민의힘, 1개는 개혁신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겁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네, 이렇게 4월 총선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되면서 특히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졌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특히나 총선 공약 중에 이제 GTX, 수도권 광역철도 비롯해서 뭐 일기 신도시 등등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처음 제시된 게 5월입니다. 노선 통과 구간의 시장들이 모여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건설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서 수원 광교를 지나 화성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서는 평촌과 삼본 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와 남은 과제를 권예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벽두부터 관심을 끌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낡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월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리모델링이 나은지 재건축이 나은지 단지별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중앙정부가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고 일기 신도시의 노후단지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선도지구 요건의 핵심인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반대 주민과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촌과 삼본 선도지구 물량이 모두 6,000세대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9월부터 닷새간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삼본에선 LH 공공 시행을 희망하는 자이 백합과 한양 백두단지 4,600세대가 지정됐고 평촌에서는 끝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5,400세대가 선도지구로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자 이제는 재건축 품질과 속도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행단지의 경우 아파트 품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공공시행으로 빠른 이점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평면도 전체 디자인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이 나눠져서 한편 일각에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의 2,200세대 공급 등 일기 신도시 이주 대책 등을 발표하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거라 밝혔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시작이란 부담을 안고 있는 선도지구의 성패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네, 다음은 5월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성범죄자 박병화의 거주지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화성에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시민들의 시위도 아주 크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BTV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지자체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과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의 문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6월로 가보겠는데요. 6월은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진 한 달이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일자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6월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였습니다. 6월 초부터 각 지역별로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파행이 이어졌는데요. 의장이 되기 위한 탈당 꼼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안양에선 시의원들의 음주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늦게 정상화된 곳은 수원시 의회입니다. 9월이 돼서야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6월 중순에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진료 명령과 이에 맞선 의료계의 휴진으로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GTX 1호선 동탄과 수서 사이 모든 구간이 개통된 것도 6월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용인 구성역이 완공된 건데요. GTX 개통으로 용인부터 서울 수서까지 14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참사 가운데 하나였죠. 6월 24일에는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인천 등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기차가 이슈화됐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분도 안 돼 불은 순식간에 공장 내부를 덮쳤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당시 리튬 배터리 열폭주가 연쇄 폭발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달 뒤 일어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차량 한 대의 불이 나 480세대의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때에는 불산 성분의 가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흡입하면 호흡기에 엄청 자극을 줘가지고요. 특히 이제 코 점막이나 아니면 특히 폐가 제일 위험한데 폐가 거의 뭐 녹는다고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버스, 충전 시설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안양에서는 지난 1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이후 설치를 반대하며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술 개선과 새로운 화재 진화 방식이 논의되면서 전기차 충전은 도시 인프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이야기를 또 빼놓지 않고는 올 여름을 또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올해 여름 정말 더웠고요. 역대급 폭염, 폭우, 열대야 정말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올해는 불볕더위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6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추석 이후까지도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고 온열 환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폭우와 폭설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7월 중순에는 이틀에 걸쳐서 폭우로 비 피해가 났습니다. 안성의 한 낚시터에서는 2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힘들었던 지난 여름,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임세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수도권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18일에도 폭염주의보가 또다시 발령됐고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장마 기간에 접어든 7월에는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7일부터 이틀 동안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는가 하면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도내에서만 300건이 넘는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또 안성의 한 낚시터에서는 주변 하천에서 급격히 들어오는 물에 배가 뒤집어져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와 추석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건국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가을 폭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름 날씨나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좀 힘들어요. 이상기후 현상은 겨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27일과 28일에는 경기도에 눈폭탄이 떨어졌고 시설물 붕괴 사고 등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0,00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금액은 3,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무게보다 무거운 눈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그런 눈의 경우는 예를 들어 200-300kg이라면 습설은 600kg에 해당이 됩니다. 온도 조건이 0도에서 영하 5도 정도 있는 좀 온난층이 그래도 포함되어 있어야 습기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환경에 대한 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9월과 10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분명히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더운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 아니라 하석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게 했는데요. 네. 심각한 기후 변화를 직감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추수를 앞둔 눈을 갈아엎었습니다. 안성 지역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용인에선 특산물인 백옥쌀로 빵을 만들어서 쌀 소비를 늘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폭염 영향으로 말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9일, 급기야는 경기 전역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선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늦더위에 이렇게 가을이 늦어지더니 11월에는 때이른 그리고 역대급의 폭설로 경기 지역에 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죠. 통계를 살펴봤더니 경기 지역의 출산율은 과천시만 1%가 넘었고요. 나머지 도시는 1%를 밑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10일 같은 날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시화 방조제를 막아서 만든 간척지인데요. 올해는 시화 방조제가 완공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을 좀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항상 큰 꿈 중에 하나인데 올해도 좀 이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정책의 변화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 대출 규제와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이 연달아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에서는 미분양이 생기고 어디에서는 역대급 분양 경쟁률이 갱신되는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이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켰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 속 내수 경제는 물론 부동산 등 자산 시장까지 예측 불허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할인 행사를 준비했던 전통시장은 연말 특수는커녕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잘 버텨야죠.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달 연속 10,0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거래량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지느냐의 여부, 그리고 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일 급등하는 환율과 통화 정책도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낮춘 상태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을 만들어낸 해였습니다. 힘든 경제 여건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다가오는 2025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1.6 이후 45년 만이고요. 이후 탄핵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한 해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말 그대로 대규모 참사가 일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하고 단 2명만 생존을 했습니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2024년의 사건, 사고와 뉴스들을 1월부터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해본 이재문 기자,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네, 지나고 보니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연말에 터진 비상계엄령 선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모양새입니다. 계엄과 탄핵 이슈로 묻혀버린 우리 지역의 이슈, 우리 지역의 불편한 곳을 우리 기자들이 새해에도 잊지 않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BTV 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들이 더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것, 저희 BTV 뉴스의 역할입니다. 모두들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